야, 간호사 어디 있어? 빨리 나와! 3명의 남자가 칼에 찔린 사람을 부축하며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복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 먼저 봐. 이 사람 VIP야. 알겠어? 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경은 침착하게 휠체어를 가져오며 다가갔습니다. 환자분을 여기에 눕혀주세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아객스.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천천히 해. 상처 입은 환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보호자들은 더욱 난폭했습니다. 한 명은 응급실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간호사 스테이션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야, 여기 간호사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우리 형님 죽으면 당신들 다 책임질 거야. 응급실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경은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부 관통상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합니다. 뭔 소리야? 형님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해경 쪽으로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해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여자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남자 간호사 없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 응급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해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사람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뇌출혈이 의심되니까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시고 뒤로 물러서세요.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닥치라고 했어? 덩치 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면 당신부터 응급처치 들어갈 테니까. 해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정말! 조폭 중 한 명이 주먹을 불끈 쥐며 해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먹이 해경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터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했고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해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 건드렸습니다. 응급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위협적인 상황을 해경은 어떻게 마무리했을지, 어떤 반전들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성모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바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니 외래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윤혜경은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후배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3번 침상 환자 혈압 다시 재어보세요. 수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해경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36세의 나이답지 않게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후배 간호사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해경은 응급실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를 어색해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 일반적인 간호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세와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믿고 따랐습니다. 혈압 60에 30입니다. 김미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응급실로 먼저 들어갑니다. 보호자분은 잠깐만 뒤로 물러나세요. 해경이 침착하게 지시하자 보호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해경은 보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응급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보호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해경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는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해경 팀장 앞에서는 아무리 화가 난 보호자라도 금세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응급환자 처치가 끝나고 나자 해경은 간호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참 긴 하루였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내일도 파이팅해요. 해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경은 병원 뒤편 흡연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그녀만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간호복 속 왼쪽 어깨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해경을 군기반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응급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곧 야간 근무조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응급환자가 오나 보네. 해경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야간 근무조 간호사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해경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밤에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 전체가 비상 대기 상태입니다. 해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응급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빗소리가 응급실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야간 근무조 간호사들과 함께 응급환자 명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불안함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일찍 가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야간 근무조 박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해경이 대답하는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간호사 어디 있어? 빨리 나와. 3명의 남자가 칼에 찔린 사람을 부축하며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상처 입은 사람은 복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응급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 형님 먼저 봐. 이 사람 VIP야, 알겠어?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경은 침착하게 휠체어를 가져오며 다가갔습니다. 환자분을 여기에 눕혀주세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XX.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천천히 해. 상처 입은 환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보호자들은 더욱 난폭했습니다. 한 명은 응급실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간호사 스테이션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야간 근무조 간호사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여기 간호사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우리 형님 죽으면 당신들 다 책임질 거야. 병원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경은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부 관통상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합니다. 뭔 소리야? 형님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혜경 쪽으로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혜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여자가 뭔 간호사야?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군 출신이면 총이나 쐈겠네. 주사 맞는 것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다른 조폭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자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남자 간호사 없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 응급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보호자들은 치료보다는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뇌출혈이 의심되니까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입 다무시고 뒤로 물러서세요.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닥치라고 했어? 덩치 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면 당신부터 응급처치 들어갈 테니까. 혜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엑스 정말. 조폭 중 한 명이 주먹을 불끈 쥐며 혜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먹이 혜경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터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했고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혜경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 건드렸습니다. 응급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응급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혜경은 천천히 왼쪽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간호사 스테이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주먹을 휘두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복 위쪽 단추 하나를 슬쩍 풀었습니다. 숨어있던 목 근육의 선이 드러났고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조폭이든 뭐든 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난동 피우면 전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36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뜨겁고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 간호사들은 본능적으로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원 경비원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엑스이 정말 뭐라고 하는 거야? 덩치 큰 조폭이 소리를 지르며 혜경을 밀쳤습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혜경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혜경의 오른쪽 다리가 공중으로 치솟으며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응급실 입구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며 그 남자가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형님.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경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달려드는 조폭을 향해 낮은 자세로 하체를 공격한 후 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상체 회전 발차기가 이어졌고 두 번째 조폭도 침대 위로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뭐야? 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혜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한 걸음만으로도 그 남자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혜경의 눈빛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환자든 보호자든 상관없이 제압합니다. 응급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3명의 조폭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칼에 찔린 환자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신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다시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와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리가 왜 이렇게 깨져 있고? 응급 환자입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뇌출혈 의심됩니다. 바로 수술실로 올려주세요. 혜경이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환자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간호사님들,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야간 근무조 간호사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일하던 혜경 팀장이 3명의 조폭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다치거나 헐레벌떡하지 않고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차분하게 말입니다. 팀장님, 박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혜경은 간호복을 다시 정리하며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경찰들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쓰러져 있던 조폭 중 한 명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 간호사가 우리를 폭행했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많아요. 혜경은 경찰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의료진을 위협한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차분한 표정의 간호사.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일단 모두 조사를 위해 서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경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병원장실에 불려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병원장 김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팀장, 이번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김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혜경은 조용히 앉아서 병원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만을 담담하게 진술했을 뿐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김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합의금 명목으로 말입니다. 혜경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일로 경찰 조사까지 가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됩니다. 특히 폭력 사건이 일어난 병원이라는 인식이 박히면 김병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떠날 것이고 병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혜경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윤 팀장, 당신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문제예요. 직원 20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김병 원장이 사직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직서를 써주시면 병원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혜경은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그녀의 5년간 간호사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혜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총을 내려놓은 이유였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병 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언론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이번 사건이 보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병 원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올 예정입니까? 간호사의 폭력,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다고 합니다. 혜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짧은 기사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를 폭행했다는 사실만 남을 것입니다. 윤 팀장,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해 주세요. 김병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경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후배 간호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미영, 박 간호사, 그리고 그날 밤 응급실에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혜경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경은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몇 개의 인터넷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환자 보호자 폭행으로 논란, 병원 내 폭력 사건, 의료진의 과도한 대응 논란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때린다고? 말이 되나? 요즘 의료진들 너무 건방져. 저런 사람이 간호사라니 무섭다 같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핸드폰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닌지, 뉴스를 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혜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간호사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 조폭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고한 피해자인 양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픈 형님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뿐인데 간호사가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혜경은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녀를 폭력적인 간호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날 밤 응급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경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인터넷에는 그녀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은 성모병원 뒤편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서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혜경아, 오랜만이다.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우 오빠 바쁜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혜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우는 혜경의 예전 부대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되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옛 전우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다. 정말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 정우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조폭들, 우리가 예전에 조용히 정리했던 그 조직 아니야?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황파 조직 말단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지.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절 알아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혜경아, 우리가 나설까? 저 자식들 제대로 혼내주고 싶다. 예전 부대원들도 모두 분노하고 있어. 연락만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거야. 정우가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혜경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해야 해요. 내가 선택한 민간이란 세계니까 나 스스로 지킬 거예요.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경아, 오빠, 우리가 총을 내려놓은 이유가 뭐였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고요. 정우는 혜경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혜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들이 선을 넘을 때까지. 이틀 후 혜경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모병원 앞에서 후배 간호사 김미영이 퇴근하는 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접근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윤혜경,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시죠? 김미영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모른다고요?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 언니 좀 불러봐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김미영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혜경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영은 무서워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혜경 팀장의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좋게 말할 때 협조해.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남자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결국 울면서 병원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나오자 그제야 남자들은 사라졌지만 이미 김미영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혜경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배들까지 위협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팀장님, 저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팀장님을 찾고 있어요.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혜경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었지만 무고한 후배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아,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항상 동료들과 함께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네, 팀장님. 그런데 팀장님은 괜찮으세요? 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정리할게. 전화를 끊은 후 혜경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민간인이 되면서 영원히 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훈련복, 전술화,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 혜경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혜경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훈련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지난 5년간의 간호사 윤혜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와 등의 근육 라인이 훈련복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전술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과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혜경아, 방금 확인했는데 그 조폭들이 병원 근처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위치가 어디예요? 성모병원 뒤편 골목길. 예전에 우리가 감시 작전할 때 썼던 그 건물 주변이야. 아마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는 개입하지 마세요. 혜경아, 정말 혼자 가려고?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혜경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경은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국방부 인사 담당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역 707부대 윤혜경입니다. 긴급한 확인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윤 중사님. 최근 뉴스에서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조직적인 보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역 신분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담당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중사님의 과거 임무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의 대응은 국방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은 안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만 취하겠습니다. 혜경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함께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 12시 혜경은 성모병원 뒤편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혜경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들에게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위치, 주변 지형, 탈출로, 무기 보유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깨어난 전투 본능이었습니다. 조폭들도 혜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버리고 혜경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군이 뭘 해요? 다른 한 명이 해경의 훈련복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야? 해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후배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후배들? 조폭들이 웃었습니다. 아, 그 어린 간호사 말하는 거야? 걱정 마. 우리는 너만 원하거든. 뭘 원하는지 말해보세요. 간단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우리한테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게. 해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군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조폭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경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707부대 특수요원의 기능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해 칼을 떨어뜨린 후 발차기로 그의 무릎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자 해경은 몸을 낮춰 그의 중심을 무너뜨린 후 목 부분의 혈자리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지만 해경이 한 걸음 다가서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해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들한테 다시 접근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해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결말을 위해서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경은 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리 완료.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의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해경은 예상했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폭 조직의 두목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호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해경아, 상황이 심각해졌어. 황파 두목 김황철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조직원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어. 해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위치는 파악됐나요? 강남구 뒷골목에 있는 사설 도박장이야. 예전에 우리가 단속했던 그곳 기억하지? 김황철이 그곳을 아지트로 쓰고 있어. 해경은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707부대 시절 마지막 임무 중 하나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단속 작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해경아,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혼자 가면 안 돼. 우리가 도와줄게.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해경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모병원 후배들한테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날 밤 10시 해경은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전술복, 전투화, 그리고 비살상 무기들을 챙겼습니다. 칼 한 자루와 압박붕대,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들까지. 간호사와 특수요원, 두 정체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박장이 있는 건물에 도착하자 해경은 먼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 2명, 건물 뒤편에 망보는 사람 1명, 총 3명의 경비가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최소 1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경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망보던 경비원을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목 뒤 혈자리를 눌러 기절시킨 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박장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혜경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박 테이블 주변에 7-8명의 조직원들이 있었고 안쪽 사무실에 김항철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간호사년 우리 애들 건드렸다면서? 김항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7부대 출신이라고? 웃기네. 이제는 다 끝난 사람인데. 혜경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도박장에 들어섰습니다. 복면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채 말입니다. 찾고 계셨죠? 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박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 한 명이 그들의 아지트에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야, 저게 그 간호사야? 한 조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도 없네. 김항철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오랜 조직 생활로 단련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인가? 정말 대담하네. 혼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후배들을 위협하는 것도 그만두시고 병원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 인연이 진짜 웃기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김항철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혜경을 둘러쌌습니다. 그 순간 한 조직원이 권총을 꺼내 혜경에게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병도 몰랐던 실탄 장전 기억하십니까? 조직원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혜경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권총을 든 손목을 정확히 가격해 무기를 떨어뜨린 후 연속된 타격으로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지만 혜경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전은 707부대 특수요원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칼을 든 상대는 압박붕대로 손목을 묶어 무력화시켰고 몽둥이를 든 상대는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5분 만에 도박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김항철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말로 707부대 출신이었구나. 김항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경은 김항철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까지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 앞 마당에 김항철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당신이 난동 부린 곳이죠.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구급차는 곧 도착할 테니까요. 혜경은 119에 신고를 한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항철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 앞에 쓰러져 있었고 곧 응급실 직원들이 발견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혜경은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항철이 응급실 앞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항철이 병상에서 한 증언과 도박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병원 방범 카메라 영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혜경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 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간호사를 폭행범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조직폭력배였으며 이들이 병원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혜경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순간의 방범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혜경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간호사는 707부대 출신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 예비역 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이었네. 이런 간호사가 있어서 든든하다. 707부대라니 정말 대단하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혜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모병원 김도연 병원장이었습니다. 윤 팀장님, 지금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후 혜경은 익숙한 성모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그 병원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김 병원장뿐만 아니라 간호부장 그리고 응급실 직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배 간호사 김미영과 박 간호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병원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했습니다. 혜경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병원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지킨 건 이 병원이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는데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김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복직해 주세요. 응급실에서는 팀장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후배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얼마나 팀장님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팀장님이 계셔야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요. 혜경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김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나는 어디 가는 게 아니야. 혜경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직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 병원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직원들을 먼저 의심하지 마세요. 진실을 파악한 후에 판단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은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신뢰의 시선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혜경은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보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혜경은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간호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며칠 후 혜경은 정우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경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언론에서도 너를 영웅이라고 하고.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해. 민간인의 삶과 군인의 삶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잖아. 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간호사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니까요. 한 달 후 성모병원 응급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팀워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혜경을 중심으로 한 간호팀은 어떤 응급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혜경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총을 내려놓고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혜경은 다시 간호복을 입고 조용히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707부대 특수요원에서 간호사로,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독자님께 감사할 일과 감동의 시간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